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가정 임용 설명회를 맡게 된 문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시고 너무 힘드신데, 또 내년도 임용고시 준비를 하시려면은,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현장에 못 오시는 걸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저도 처음 해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학원 후 연락을 주시면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또 필요한 부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실 수 있는 기본서를 드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현장에 못 오셔서 아마 이북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해당하는 입문서에 있는 차례대로 진행을 하니까 들으시다가 여기 어디쯤 있지라고 생각이 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시면은 입문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입문서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강의랑 같이 그 매칭을 해서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입문서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시면은 선생님들 목차를 한번 보시면 한 8개 정도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 소개는 읽으시면 되니까 빼고 두 번째 있는 내용들부터 해서 이제 1년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설명회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파트부터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용 시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교육학 쪽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교육학의 진행이라든가 뭐 이제 시도별 조금 특색 있는 사항들을 잘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가정 임용 전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중등 임용 시험과 관련해서 요거는 시험지 앞에 겉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식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TO, 그쵸? 뭐 경쟁률은 거의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뭐 이제 10대 정도까지는 가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나오는 경향, 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방식은 이북 보시면은 8페이지 정도 가서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고, 임용 방식을 모르시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접하시는 경우일 때는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가 필요하실 수 있죠. 시험은 이제 1교시의 교육학 보시고 2교시, 3교시가 이제 전공이 A, B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공 A하고 B하고 과목이 다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이따 후반에 전공 내용 쪽에 있는 과목들을 볼 텐데 여러 과목들이 문제가 A, B형에 모두 섞여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와 관련된 문제가 전공 A에 들어가 있으면 B에도 나와요. 네. 뭐 수능이나 이런 것처럼 1교시 무슨 영역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고 다 섞여서 전공이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입시를 하시고 나시면 이제 60분 동안 교육학 보시고 중간에 40분씩 휴식이 있어요. 쉬시고 나서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A형 보시고, 그 다음 또 40분 쉬고 나서 12시 50분에서 2시 20분까지 B형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시험 보는구나, 수능 보는 것보다는 일정이 짧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딱히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40분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간식 드시거나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스케줄대로 시험을 보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힘든 과정을 시험 현장에 가서 처음 체험하기는 좀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7월 정도에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간접적으로 임용고시 시험을 현장에서 본다는 게 이런 압박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이제 마지막에 한 10월 달에 가서 전 영역을 할 때는 뭐 교육학이 포함될 때도 있지만 보통 A, B형을 요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교시를 풀로 한번 그 시험 현장에 체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생각보다
꽤 많이 어려워요. 예, 그 시간 컨트롤 하는 게요. 이렇게 이제 3교시까지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시험에 이제 문항 유형은 기입하고 서술형이에요. 뭐 기입 서술형의 차이는 단답이 들어가느냐, 그 답을 갖고 풀어 쓰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뭐가 더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실제 문제는 기입형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답지들이 나올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잘 구조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기입형은 그 답이 아니면 바로 이제 감점이 돼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입형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점수 배점은 당연히 서술형이 훨씬 높죠. 그리고 키들을 알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쪽에서 글을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엉뚱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기입형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B형 별로 해서 내년도 시험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입형, 내문항, 두문항, 앞부분, 앞에 1, 2, 3, 4, 그 다음에 요것도 1, 2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서술형 문항. 그러니까 이 문항수를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모의고사를 조금 보셔가지고 연습이 되시면은 실수를 안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긴장감이 있으니까 문항수를 체크를 안 하면, 여기 12문항 지금, 그 다음에 여기 11개 문항이 있잖아요. 그 문항을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풀었지라고 했는데 뒷장에 한 문제가 더 있거나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체크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할까? 일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험 공고는 10월 한 첫 주 혹은 두 번째 주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10월 8일 정도쯤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월 달에 나오면 시험이 11월인데 10월에 공고가 나면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서 이제 뽑는 인원이 없으면 1년 동안 노력한 게 다 허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전 예고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8월 12일에 했는데 굉장히 늦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죠. 보통은 6월이나 늦어도 7월 정도에 하긴 하는데 2021년도는 이제 그때 가서 일정을 보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뤄졌던 해가 2020년이에요. 그래서 사전 예고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예산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런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인원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인원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정말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보통은 그 인원에 플러스 1명 정도, 최소한 1명 정도는 늘려줘요. 그래서 사전 예고 인원이 좀 나오면, 여기에 그래도 한 10명은 더 늘겠지. 예, 지역별로 1명씩 더 늘어서, 요렇게 기대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선생님들이 응시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 예고를 그때 이제 보통 보세요. 10월에 이제 확정 공고가 나고, 보통은 11월 한 셋째 주 토요일 정도? 예, 요것도 이제 수능이나 초등 임용고시 일정하고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두 주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 한 3년 정도는 거의 이 날짜에 고정이 되고 있어요. 셋째 주 토요일 정도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합격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몇 주 후에 되면은 발표가 나요. 발표가 이제 조금 빨라진 편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가 있고, 2차 시험은 그 다음 해에 1월 말쯤 봐요. 이게 올해 조금 사실은 지금 한 1월 26일, 27일 이렇게 이제 올해 보는데, 원래 2차 시험은, 그러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의 간격이 한 달 반? 그래서 한 6주 보통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은 한 3주, 적으면 한 2주밖에 2차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예를 들어 29일 날 발표가 나면 시험은 26, 27일이니까 약 4주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4주를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약 4주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한 주 정도가 시험 준비 기간이 늘었어요. 2차 시험은 1차 때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뒤에 이제 각 1차 시험, 2차 시험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시 준비는 쉽진 않고, 보통은 1차 시험을 이제 11월 달까지, 시험 볼 때까지 엄청 준비하시고 나면, 1차 시험 보고 나서 며칠 잠깐 마음 추스리고 나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하셔서, 1차 합격이 되신다면 한 2달 정도, 1차 합격이 안 되신다면 한 달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력 질주를 하셔서 2차 준비를 하시게 되세요. 예. 근데,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마음이 반반이잖아요. 붙었을지 안 붙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붙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준비해야지라고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집중적으로 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차 발표가 나면 합격을 했어요. 행운이었는지 커트라인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이 큰 게 아니라, 일단 붙었으면 기쁘지만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이 이제 주마등이처럼 스쳐가요. 그때 내가 한 달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나는 붙었는데 내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네? 이거를 2차에서 어떻게 만회하지 하면서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 상태가 되시는 합격생 분들이 꼭 있어요. 매해 있어요. 그게 제가 수년간 이 합격 설명회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늘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1차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까지는 꽤 괜찮은 시간이 남아있다. 집중적으로 노력만 하면은 2차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주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2월 초순경쯤에 설 근방쯤에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발표하면은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면 정신 없으세요.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다 서류 떼고, 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집 알아보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근데 당장 3월 달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건 또 느낌이 달라요. 공부할 때라.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한 3주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2021년도, 합격하시면 22년도까지의 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는 선생님들 아쉽지만 이북 뒤에 가면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날짜 같은 거 표시해 보시면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O하고 경쟁률 해서 이제 이북에 한 10페이지, 11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로 드린 건데, 이렇게 내려가 있는 해 드리면은 가슴이 철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해는 정말, 모든 사범대에 있는 예비 선생님들이 정을망을 하던 시기였고, 다행히 한 14년도부터 해서 이제 최근 거진 이제 10년이 되죠. 이제 21년도에 22년 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년 정도 되는데, 다 100을 넘고 있어요. 저희 가정과 임용에서는 너무너무 다행인 그런 흐름이에요. 사범대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00명대 이상을, 거의 낮은 수치가 125명이고, 2021년 선발은 141명, 많을 땐 157명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100명을 넘는 자릿수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공부했는데, 시험 볼 기회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요거는 전체 모집 인원 합격선을 한번 정리한 거지만, 이거를 이제 모집 인원별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드린 거는 전국에서 다 뽑지는 않아. 비교적 전 지역에서 가정교사를 뽑기는 하는데, 다 뽑는 건 아니고, 해마다 이제 17년도에 인천이나 울산이 없거나, 19년도엔 세종시가 없거나, 이제 제주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내가 잘한 혹은 이제,
학교 근처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선생님들이 제주도를 몇 년 동안 뽑을 때 제주도에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거기를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한 19년, 20년 한 2회 정도는 또 선발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장애인 포함해서 4명 정도로 선발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들이 계시는 지역으로 응시를 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비교적 한 10명 이상 정도의 인원 혹은 10명 정도의 인원을 좀 고정적으로 뽑는 지역은 한 경남 지역은 비교적 10명 내외가 되고, 그 다음에 전남 지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지역은 그렇고요. 그 외의 지역은 이제 인원수가 편차 커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10명이었다면은 지금 보면은 뭐 21년도엔 7명, 19년도에 4명 이래서 고정적으로 몇 명 이상을 뽑아요라는 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사전 예고 때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뽑아요라고 해야만 선생님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어느 정도 리스트를 해두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제 어디가 1순위, 2순위 이런 거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사전 예고를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있고, 맨 위에 있는 서울 경기는 저희가 100명을 넘어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하고 경기예요. 그래서 서울이 뭐 한 30명대였다가 지금 21년도에 16명이라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워낙 많이 보시고, 사대가 아무래도 가정교육과 사대가 이제 서울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시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한 18년도까지는 그래도 30명 가까이 뽑아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됐는데 점차 줄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뭐 15명부터 해서 이제 21년도에 37명까지 됐는데, 경기도는 약간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20명 이상은 뽑는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경기 지역이요.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게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 있어서 그래서 20명 이상을 뽑아주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차 시험이 좀 독특해요. 뭐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 수업에 대한 이제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면접 말고도 집단 토의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교육학 면접도 있기 때문에 그런 2차 준비에 조금 부담감 때문에 혹은 외진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경기 지역을 조금 꺼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지역에서 거의 한 50명 가까이를 버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50명 정도 버텨주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10명 조금 이하긴 하지만 그 인원을 모으면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아무래도 몰려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궁금하신 거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을 해요? 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커트라인들을 보시긴 해요. 근데 뭐 지금 뭐 비공개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으면은 합격자가 뻔히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 지역 정도로 이렇게 그 표시를 드린 이유가, 다른 지역은 응시율, 그러니까 응시 경쟁률이죠.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돼요. 뭐 어느 지역은 한 명만 뽑는데 한 명 뽑으면은 누군가는 배짱으로 난 여기 꼭 봐야 돼라고 소신 혹은 배짱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설마 여기에 누가 오겠어라고 하면서 행운을 기대하면서 응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인 면이 작용하다 보니까 한 명 뽑는 지역인데 굉장히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한 5, 6점 낮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서울 경기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 정도를 받아야 안정권이에요? 라고 하면은, 안정권으로 붙고 싶으시면 당연히 서울 커트라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최고 커트라인, 보통은요. 변수가 없으면 최고 커트라인이고, 나는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선 정도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 커트라인을 보시면 돼요. 경기가 이제 전국적인 커트라인 점수에서 중간보다 살짝 위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커트라인 점수는 평균 점수가 아니죠. 뭐 20명 뽑으면 바로 20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로 붙은 분의 점수기 때문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점수에서 이제 맨 끝에 있는 분의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지역은 좀 비교적 그 비슷한 그런 성적의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선을 보고 싶으면 경기 커트라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커트라인 점수가 67점, 64점, 59점, 58점, 지금 이게 20년, 그러니까 21년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점수가 낮아지고 있죠. 물론 18년, 17년도 문제가 좀 쉬웠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좀 있어요. 임용고시 기출 경향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우시면 당연히 전공 점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점수도 전공 점수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점수를 좀 얻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1차 점수라서 저 점수는 교육학 점수를 빼시긴 해야 돼요. 근데 교육학 점수는 합격하신 분들은 한 17점 정도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그 해마다 교육학 문항이 뭐가 어려우냐 쉬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까지 한번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용고시 이제 전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제 인원들이 뽑히고 점수대는 참고하려면은 뭐 최고점이 그러니까 안정권을 보고 싶으냐 합격선을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보고 싶으냐에 따라 서울 걸 참고할 건지 경기 걸 참고할 건지 이제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안정적인 점수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경향, 기출 경향. 기출 경향 중에서 일단 21년도 거 선발 경향을 보면 이북에 13페이지 정도 보시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은 기출을 반영이 된 영역과 새롭게 나와 있는 주제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도 꽤 오래됐죠. 저 임용고시 시험이 꽤 오래되고 지금의 형태로 출제가 된 지도 꽤 많이 되면서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교육학도 그럴 거고 다른 전공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출됐던 영역 혹은 그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는 건데 기출이 반영이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출 문제만 나오면 기출 문제만 풀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제 영역들은 이제 가정과 교육론부터 해서 내용학들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가정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시면 여기 있는 사항들의 문제는 제대로 공부하셨으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반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꼼꼼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점수 편차가 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선생님이 이거 낼 거야. 뭐 100개라 하더라도 100문제 낼 거니까 외워라고 했는데 100문제를 다 외웠으면 맞출 건데 덜 외웠기 때문에 틀린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이미 오픈북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편제부터 해서 뭐 하버마스 내용이라든가 뭐 평정법 이런 골고루 내용이 나왔고요.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성취 수준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표기법. 그래서 지금 처음 합격 설명회 혹은 이제 임용고시 내용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낯선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익숙해지세요. 그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 활동해서 이제 교육과정 실제 학교의 운영 관련된 사항이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라이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의식주에서도 보면은 기출 반영한 것들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21년 기출 경향표를 보고 계시지만 이게 20년도 기출 경향을 보게 되면 20년도는 요거하고 반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제의 개수가 기출 쪽이 훨씬 많았어요. 예. 21년도 경향은 새로운 영역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의류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왔고, 식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식용곤충이 나오기도 해서 약간 시사적인 내용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게 되는 그런, 어느 분은 저 교과서에서 봤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해서 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엽산, 비타민 C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 심도 꽤 많이 그 전공서를 깊게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요. 주 같은 경우에는 기출도 있었지만은 뭐 정주성이라 그래서 역시 이제 노인기 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같은 것도 추가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것과 새롭게 등장한 것들 간에 이제 어려움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가족 같은 경우도 역시 기출은 이제 하나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다 새로운 영역인 거죠. 네. 새로운 영역에서 뭐 가족 탄력성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영역 같은 경우는 정말 가사 노동이 안 나왔었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안 나오다가 이제 기출됐던 거지만 새로 한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 파트가 특히 21년도 문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운 이유가 법이 3개가 나왔어요. 법이 3개 나왔어요.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약관규제법. 3가지 법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족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요 영역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죽어도 그래요. 어려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주택관리사가 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을 보느냐예요. 그 많은 법들을 보게 된 이유는 답안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다형이 아니잖아요. 선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뭐 논문이라든가 혹은 전공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혹은 그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게 되면 채점할 때 굉장히 어렵고 이의제기라고 해서 문제제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명료한 형태의 채점이 되려면 답이 한정적인 게 좋죠. 그렇죠? 딱 이 답밖에 안 돼라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처럼 국가에서 공표한 단일한 문서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지금처럼 법이에요. 네. 법률은 다른 여지가 없죠. 그 법에 딱 공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소비주 한 3 영역에서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비 파트에 있는 이쪽 그 표시광고법이나 제조물 책임법, 약관규제법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같이 틀리셨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 이제 22년도 선발을 준비하는 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부해야 학습의 범위가 확장이 된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해요. 자, 전체 21년도 경향을 한번 봤고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구조화가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가정과 교과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80점 중에서 최소한 24%, 그러니까 점수로 하게 되면 80점 중에 최소 20점. 많으면은 한 6.8점까지 가요. 그리고 저희 전공이 20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6.8점 정도 돼요. 그러면 문항수로 보게 되면 5개에서 6개 정도의 문항이 나와요. A형, B형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교육학 쪽이라고 하는 가정과 교육학 쪽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여기는 국가교육과정,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1호 교육과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이 이제
가장 많은 문항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도 한 문항 정도 나오고. 그래서 21년도 경향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수업 모형도 한 2개 나오고 평가도 하나 나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문항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문항 정도가 보통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나 2문항 정도는 교과 철학이나 뭐 수업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 뭐 수업 모형, 평가, 교수 설계 다 교육학에서 하세요. 그래서 교육학하고 그 공통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가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학이라고 하는, 내용학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내용학이 뭐예요? 라는 게 아니라 실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은 그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해당하는 게 내용학들이죠. 파트는 이제 재료학. 전공의 학문 기준으로 보면 재료학, 그걸 관리하는 뭐 피복 관리학, 그 다음에 의복을 디자인하고 착용하고 등에 있는 의복 구성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크게 큰 카테고리 한 3가지예요. 골고루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 문항수가 최소 3개. 많을 때는 뭐 4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재료학 하나, 구성학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뭐 둘 중에 하나는 보통 재료학 쪽에서 하나가 더 나오거나 관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료학 쪽이 범위도 많고 그 다음에 문항수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의복 구성 쪽이 합격자 사이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이 분명히 갈려요. 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가르는 게 시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점수의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복 구성학이에요. 뒤에 이제 학습 전략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내가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제 학부생이신 분들은 학부에서 의복 구성, 서양 의복 구성이에요. 한복은 큰 의미는 없고요. 서양 의복 구성에 있는 패턴들을 꼭 보고 오시라고. 저 입체 구성에서 이렇게 바느질도 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바느질 하는 걸 실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학생들 또 그 실습 수업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학부생이신 분들은 저는 이쪽 파트를 꼭 하시라고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식 영역 만만치 않죠. 영양학, 영양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고 최근에 난이도를 확 올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 한 3년간 영양학 파트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거의 영양교사를 뽑는 수준만큼요. 그 다음에 조리 파트는 기출문제가 많이 반복이 됐고 뭐 올해도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새로운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조리학도 그냥 책 한 권을 씹어서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간 거죠. 그리고 기타 식생활 관리 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영역은 많이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주거학이라는 학문으로 하나 규정되기 조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뭐 주거 쪽은 건축이랑 연결이 되고 토목 건축이랑 연결이 되니까 공학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학적 부분하고 이제 거주자의 그런 환경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학적인 부분 혹은 인테리어 쪽에 디자인적인 부분이 이렇게 섞여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 도시 관리 이런 것도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서 그냥 주거 생활에 대한 가정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계속 타 영역들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주 사회,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뭐 주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쪽 파트, 그 다음에 주거 유형 형태, 그래서 주거 유형이라든가 뭐 살고 있는 주거와 외부와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주거 학과라는 게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그런 학과가 따로 있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은 사대에서 이제 강좌가 개설이 되더라도 주거학 전반을 걸쳐서 고루 강좌가 개설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개설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4대에서 여러 강좌들이 개설이 되다 보면 그 일관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출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들어가신 분들이 뭐 주거 환경 심리 쪽 들어가시면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디자인 쪽에 들어가시면 그쪽 문제 출제가 되는 약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위 영역들이 조금 많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더 들어가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가족은 심플, 인간 발달. 심플하게 여기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가족관계와 이제 가족학에서의 뭐 근 10년간의 그 이슈 중에 하나는 건강가족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제. 그러니까 21년도엔 이 건강가족과 관련해서 가족 탄력성이 드디어 출제가 된 거죠. 이거는 왜 안 나올까 했던 게 출제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영역들이 좀 잘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소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영역인데 이 관리 파트가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전공서가 정해져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원 소비 영역인데 거의 교수님들이 소비자학 교수님들이에요. 네, 자원하고 소비하고 같이 섞여 있지만 거의 소비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쪽 파트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 쪽에 조금 내용들이 어렵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들이 등장을 하는 정도까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라고 해서 이제 가계의 이제 자산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시험이 운영이 되는지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목차에선 세 번째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21년도 경향에서 각 영역별로 봤을 때 기출도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면서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양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게 이렇게 돼서 어느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려워졌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경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 경향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차하고 2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학습 전략 네 번째 파트 이북의 네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영역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건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요 팁들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 관련 책들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 전략은 1차 시기, 2차 시기별 전반적인 학습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는 거죠, 요거 화면? 반복이에요. 선생님도 반복 엄청 중요하세요. 반복해서 기억에 남아야 돼요. 나는 한 번 본 거 잊지 않아 라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수업 모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교육과정도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봐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말씀드리면서 교육학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학을 하고 교과 교육학을 할까요? 그러니까 전공 교육학을 할까요? 아니면 전공 교육학을 하고 일반 교육학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부분이 사실은 다루는 영역이 한 60% 정도는 일치를 해요. 근데 답지에 쓰는 방향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교육학은 논술형이라 그래서 글줄을 이렇게 쭉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공에서는 그냥 기입이거나 아니면 한 4줄 정도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글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전공일 때는 채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키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교육학에서는 이렇게도 쓰고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왜 전공에서는 이게 틀리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출제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교과교육론 쪽에 출제하시는 분이 교육학 전공은 아니세요. 또 교육학에 출제하시는 분이 각각 해당하는 전공별 교과교육학도 전문가는 아니시죠. 이게 간격이 좀 벌어져요.
네, 간극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에서의 교과 교육학은 조금 더 명확하고 정밀한 디테일한 표현들을 쓰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실제 내용들을 학습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저희 전공이 조금 더 정밀해요. 교과 교육을 쓸 때 표현이요. 그래서 저희 전공의 용어를 쓰시거나 서술을 쓰셔도 교육학에선 안 틀려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배웠던 약간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전공에서는 조금 이제 세밀하고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다. 근데 교육학을 교과 교육학에 이용을 하고 싶으시면 교육학과 여기 말씀드린 이 4가지 영역들 있죠. 이 4가지 영역이 교차되는 부분들을 뽑아두시면 돼요. 아, 교육학 할 때 수업 모형들이 전공에서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교육학도 굉장히 교수님들마다 강조하시거나 설명하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전공에서 더 상세할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레벨을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영역은 요 3가지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있으시면 패턴은 꼭 해주세요. 저는 이게 패턴과 바느질 실습이라 그랬는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기능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를 자전거 너무 어렵구나. 줄넘기. 줄넘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배우려면은 이론으로는 알잖아. 팔로 돌리고 뛰어넘는다 라고 알지만 실제 해보면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 의복 구성에 있는 패턴과 바느질은 손에 익어야 돼요. 근데 손에 익으려면 줄넘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연습해야 되고 줄넘기를 할 수 있다가 줄넘기를 잘한다는 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패턴을 할 수 있었다와 이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국에 요 사이는 연습량이에요. 연습은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공부하냐고 마음이 다급하면 그걸 할 사이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 부분만은 선생님들이 기회가 있으실 때 좀 빨리 들으시고 빨리 연습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설계를 조금 계획을 해두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반복드려요. 학부생이신 분들은 1학기든 2학기든 상관없으니까 요번에 계절학기도 안 열릴 것 같긴 하지만은 꼭 패턴, 의복 구성 중에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임용고시에서 푸는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히려 학부 수업이 훨씬 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경역은 조리, 영양학, 식생활 관리 있었고,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온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는데, 모의고사 볼 때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고등학교에 있는 생물하고 화학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도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생물교사를 뽑거나 화학교사를 뽑는 게 아니죠.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비사대인데 식용과,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영양과 조리와 화학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기 전에 수능부터 화학과 생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학 와서도 화학과 생물 관련한 걸 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죠. 대학에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전공 혹은 사대에서 요 파트가 약하거나, 사대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일 때 생물화학 중에 하나만 하셨거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화학과 생물 쪽 부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될 수 있는 용어, 이해, 이게 없으시면은 영양학과 조리학의 전공서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건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위한 영양학 이게 아니에요. 대학생을 위한 영양학이니까 용어, 거기 있는 단위, 기본적인 결합의 원리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는 pH라고 하는 산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산 알칼리의 정도를 표시하는 건데
pH만 나오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H는 식에서 매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pH가 무엇인지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pH 개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pH를 알아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거든요. 다음 걸 못 해요. 하더라도 매번 실수를 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저는 고등학교 생물하고 화학을 교과서를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영양이나 조리, 나중에 주거, 파트도 이제 재료학 이런 거 할 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이거였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요것도 시간이 걸리죠. 여유 시간이 있으실 때 책을 한번 보시면 훨씬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과 조리 쪽은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을 좀 갖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 새 영역에 막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보통은 넓게 보는 주거학이라는 기본서를 제일 많이 보시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정말 얘가 기본서가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환경학, 뭐 이제 관리학, 또 이제 법률 쪽 이런 게 새로 들어가면서 넓게 보는 주거학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끝날 수 있는 해가 있고 출제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안에서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기본서, 기본서로 보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 다음에 가족 쪽은 인간 발달도 선생님들 교육학 하시면 그 발달 심리라고 해서 발달과 관련된 이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역시 겹쳐요.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교육학 할 때 같이 보시면 좋고 기본적인 이론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거는 전공서 하나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물론 전공서 하나를 많이 보기 쉽진 않지만 괜찮으세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와 건강가족해서 건강가족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하나 보시면 좋고 가족관계가 제가 이제 돌발과 의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전공서를 찾기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21년도 문제는 아니었는데 20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복지 서비스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공서 출처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가 간혹 있어요. 그게 기입이긴 하지만요. 그런 걸 빼면은 일반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이거는 전공서 하나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 재무관리는 의외 파트, 여기도 돌발과 의외가 나와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그러니까 아주 쉬우면 다 맞고 아주 어려우면 보통 법이나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준이 될 만한 전공서가 사실은 딱 한 권이 있으면 좋은데 이쪽 파트가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임용고시 시험에 맞춤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좀 들어가시는 교수님별로 이제 본인 전공에 맞춰서 내시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교수님들이 전공이 이제 소비자 학이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전공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한 3문제 정도 나오면 소비자 쪽이 그래도 한 2문제까지 차지하는 경우들이 해가 많더라고요. 들어가신 교수님들에 따라서. 그래서 소비자 쪽은 최신 전공서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전공서 하나에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다행히 법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이론들은 해당 전공서에서 나와요. 그러면 전공서 하나를 천천히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추실 수가 있는데 새롭게 책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공서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혹은 학부 때 하셨던 거 하나 익숙하신 거 하나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공서에 없는 다른 내용들을 다른 전공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소비자 파트는, 너무 어려워서 같이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의 문제는 보완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자, 추천 도서는 이제 같이 그 표에 있죠. 그래서 그 추천 도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원 교재만 보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성향 따라 다르니까, 보실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북에 있는 거 드린 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공서가 필요하시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용어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전공서 말고 어느 파트가 조금 더 필요한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땐 보통 방통대 교재를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예, 그러니까 현역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비교적 한 2, 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보시기 괜찮으세요. 그래서 영역을 중복해 보지 마시고 그 해당 교재 그 전공서 말고 플러스 알파 다른 전공서를 보고 싶다. 다른 영역을 그러면은 이제 방통계 교재를 활용해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구입하실 때는 이제 검정교과서 협회에서 가서 들어가시면 얼추 구입이 되시고 요즘에 PDF 파일로 많이 또 교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또 그 파일로 보셔도 괜찮으세요. 교과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2차 하시려면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올해 연도 교과서를 판매를 하고 다 이제 수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타 같은 거 개정하고 나서 이제 내년도 학생들한테 배포하기 전까지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거의 3월 달에도 가도 이렇게 품절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한 3월 말 4월 초순 정도 가면은 필요한 교과서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 파일로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교과서가 좋아서 구하실 수 있으면 천천히 구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영역별 내용들을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차하고 2차는 어떻게,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느냐라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조금 힘드시면은 잠깐, 쉬시거나, 저는 말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한 잔 드시거나 하셔도 괜찮으세요. 역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학원 쪽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19페이지, 2북 19페이지 정도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학습할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학원인데 학원 교재에서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학원 교재 내에서 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셔야 할 필독서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출제 근거를 학원 교재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출제 근거는 논문과 전공서와 법률과 여러 행정기관의 자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필독서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좋을지 필독서 추천 도서도 드렸으니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다들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출발점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기출 21년도고 봤듯이 기출 영역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합격 수기라든가 나의 학습 성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학습 전략에서는 교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좀 미리미리 몸에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가까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몸으로 수업 실현을 해야 되고 육성으로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몸에 익히는 것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기간제를 하실 수 있으면 기간제에 대한 내용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학습은 전공서를 가까이 하고 출발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기출은 필수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합격 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검색을 하실 거예요. 카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본인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독서는 역시 이제, 이북에 18페이지에 표로 하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정과 교과 교육론, 가정과 수업 실현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
같은 교수님이세요. 같은 교수님과 제자분들이 만드신 책인데, 이거 말고 이제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제 이현수 교수님 책에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러게요. 절판이 되긴 해서, 뭐 올해 새로 개정판을 내지 않으신다면, 요 두 책이에요. 가정과 교육론은 가장 입문서, 기본 책이고,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에서, 그러니까 수업 실현 2차까지도 감안을 하고, 내주시긴 했지만, 2차용은 아니고요. 수업 방법 쪽, 그러니까 교수 학습 모형하고 평가 쪽을 조금 더 심화한 형태? 그래서 두 책은 그냥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어느 해는 그냥 가정과 교육론 정도만 봐도, 뭐 5점 내외 점수였죠. 그 점수를 맞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이 책까지 봐야만 가능한 해도 있어요. 그러면은 25점 내외 점수를 가능하면 다 맞으시면 좋으니까 딱 2권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냥 쓰세요. 이게 다 1호 교육과정 반영판이라 새 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하신 선생님들 책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전공서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구매들을 하시는데 뭐 새 책이 나오더라도 오탈자 빼고는 크게 변경이 안 될 거예요. 교육과정 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가정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1호 교육과정이 아니라 공고교육과정 정말 옛날 걸 파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전에 걸 파시는 경우는 조금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판권 개정 된 연도 이런 것도 제가 그 추천 도서 목록에 보면은 이렇게 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업방과 수업 실현 좀 어려우시면 가정과 교육론은 사시길 권하긴 해요. 자주 보셔야 돼요. 학원 교재 정리를 해드리긴 하지만 글의 맥락을 조금 파악하시면서 보시기엔 특히 가정교육과가 아니신 분들은 가정교육과에서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야? 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전공서를 조금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읽어보시려면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도 있긴 한데 기다리시거나 뭐 표시 같은 거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뭐 넓게 보는 주거학은 이것도 역시 개정판이 나와 있으니까 개정판으로 보시면 좋고, 인간 발달 쪽은 인간 발달이라는 전공서를 보셔도 되는데 그 책이 한 1.5배가 되는 책이 아동 발달의 이해라고 하는 종옥분 교수님 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조금 출제 근거로 많이 이용이 돼요. 이게 책이 약간 백과사전식처럼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권을 좀 오래 보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 근데 이거는 너무 두꺼워서 그냥 인간발달 책 보고 필요한 것만 추가할래요. 그러면 인간발달로 나와 있는 책 어떤 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비 쪽에서는 가정자원관리. 요거 이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준비하시면 좋고,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해서 이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최근 한 2-3년 사이에 있는 소비자 쪽 책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준책 하나 잡아놓고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필수책만 잡아도 이렇게 되고 전 여기에 한 10배 정도 책이 더 있게 돼요. 예, 왜냐하면 같은 영역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파시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럼 필독서라고 했는데 저 필독서를 그럼 다 일단 사요? 그러니까 쇼핑부터 하시는 경우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합격 수기 쫙 모으고 그 다음에 필독서도 쫙 사고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기출문제 쫙 뽑고 네. 이만큼 일단 난 준비됐어 뭐 이런 것처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필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정말 엄청 다른데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여러 책을 보는 거 정말 좋아하시면 책으로 공부하시는, 읽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필수 책은 당연히 사서 보고 자주 보셔야 돼요.
어느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가 아니라 거의 전공서의 얼개를 알 정도로 자주 보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거 보고 나서 인간발달 책에서는 부모 쪽이 좀 약해. 그럼 부모 쪽 책을 조금 더 하시고, 또 가족관계 책에선 상담이 약해. 그럼 상담 쪽 책을 보시면서 가지를 넓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 책으로 확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1차 시험 보시려면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죠. 어깨 빠져요. 못 들고 가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못 놔요. 그러면 저 책을 다이어트를 시키셔야 돼요.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충분히 익히시면 압축하세요. 이미 내용들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키와 압축된 설명만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 책을 읽는 게 이미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이런 학습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면에 나 안 좋아해. 싫어. 이것저것 보고 막 그 해석하고 정리하는 거 어려워. 그냥 정리된 걸 나한테 줘.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학원 수업이 정말 맞으신 분들이긴 하죠. 그러면 그래도 필수인 책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인 책은 내가 볼 생각이 있는 것만. 이건 꼭 보세요. 이건 갖고 계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린 책은 정말 다 보는 책들이에요. 나 그거 안 보고 합격했어. 라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죠. 예,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책들은 볼 것만 사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면 학원 책이라는 거는 결국엔 필수적인 것들을 다 응축한 것들이에요. 뽑아낸 거예요. 책을 좋아하셔서 책 보는 분들의 세 번째 단계까지 눈에 익어서 얘를 압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 2번을 스킵하고 이미 압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난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의 있는 1, 2번의 단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책들, 내가 보겠다는 책들만 사시는데 미리 사시기보다는 학원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나는 이 파트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싶어. 설명이 조금 잘 되는 게 필요해. 그러면 관련된 책들을 사시거나 빌려보시거나 보신 김에 이거는 내가 하나 보면서 계속 반복해야겠어. 그때 이제 소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셔도 괜찮아요. 예.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맞으시는지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필수인 책은 볼 것만 사시고 학원 교재하고 내가 본 책 혹은 학부 중에 배웠던 책을 섞으세요. 융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원 교재는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넣긴 하지만 어떤 면에선 지나간 흔적들이에요. 그동안에 기출되고 나왔던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 위주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출제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들까지 같이 보려면 선생님들이 전공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주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학원에서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확장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융합을 하시고 또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부분들만 압축을 하는 작업을 좀 하시면 효과적으로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나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이미 이제 딱 엑기스만 주고 나는 추가로 몇 가지만 넣고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 혹은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 둘 다 합격하세요. 본인의 성향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북의 34페이지 가시면 이제 학원 수업을 이용을 해서 이 많은 자료를 압축하는 걸 나는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합격 수기가 있으니까 그 글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 전공서 보는 방법을 다르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생님들마다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한 사람도 중간에 올라가야 한 사람도 있고 딱 한 계단만 올라가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막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력 질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슬렁슬렁 걷는 사람도 있고 한참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페이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사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가시면 이제 나 자신 알기 이런 쪽 내용이 있으니까 역시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임용고시, 가정 임용고시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를 진단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매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이미 나와 있는 공개된 문제. 나 풀었는데 문제 해석조차 안 돼. 그럼 정말 처음이신 거죠. 나 문제는 읽혔는데 답은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분과 이런 문제면 이런 키들이 들어가겠네 라는 게 있겠죠. 네, 문항별로.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학문 자체를 처음 본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이제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혹은 교과서를 읽어보셔도 돼요. 교과서 갖고 계시면 파일을 읽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애들 참 어려운 거 배우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중학교 아이들 교과서인데도요. 그만큼 본인이 이제 가정과 관련된 컨텐츠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거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부터 익숙해지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기출문제나 교과서 같은 거 보면서 본인의 현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서술형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읽어서 글로 읽어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그게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이 앞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알기만 하고 설명이 안 되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더 안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확인하시는 작업들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출. 예, 앞에 봤던 경영도 보면 뭐 기출이 거의 뭐 절반 이상 정도는 활용이 되죠. 절반 이상이 아니라 한 70% 이상까지 활용되는 해도 있어요. 그런 해가 보통 쉬웠어요라고 하는 해예요. 쉬웠네. 뭐 여러 개 볼 거 없네. 그냥 학원 교재만 보면 되겠네. 아니면 기출만 보면 끝나겠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돼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던 해였다. 그럼 뭐 나만 쉬웠을까요? 아니겠죠.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요. 야, 커트라인 60점대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올라가죠.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문제들이 나왔고 누구나 아는 문제니까 누구나 공부를 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쉽고 그쵸.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쉽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쉽다고 한 해는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람차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붙으니까요. 근데도 떨어지세요. 실수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은 정말 필수예요. 모든 교육학부들 다 필수인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 기출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기출을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기출은 해야 되는데 기출을 그냥 기출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이제 강좌가 하나 있긴 하지만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 요소는 다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시기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을 구하시기도 하는데 조심하실 건 선생님들 이제 1차 발표가 나고 나중에 2차 발표가 나면은 그 카페 내에서 오픈되어 있는 카페 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져요. 개인 간에 파일을 구해요. 제가 파일을 팔게요. 먹튀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 소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일을 구했는데 손상되거나 허술하거나 이런 걸 돈 받고 팔아 이런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기출도 굉장히 많이 기출하고 교과서 파일을 많이 구하시거든요. 저는 아는 지인분, 그러니까 특히 합격하신 분들의 파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건 좋은데 금전거래를 하셨을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속상하신 경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꼭 조심하셔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 파일은 내가 노력해서 시간만 좀 있으시면 만드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알고 싶다면
한 3년치만 쫙 뽑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얼추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출발점 정도로 알고 싶다면 서술형엔 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답이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맞췄다 틀렸다가 나오죠. 그래서 난 식은 잘 맞는데 은은 완전히 점수가 바닥이네. 그러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들 뭐 경향을 알고 싶으신 건지 준비도를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아까 내용학하고 교육학까지 해서 한 그 영역들이 모두 이렇게 A, B형에 다 섞여 있다 그랬죠. 문제 수수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영역, 뭐 시영역 이런 것들 나눠서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개만성형입니다라고 하는 게 난 기출 봤어. 저하고 상담하시면 기출 문제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왜 틀리셨어요? 그러면은 보긴 봤는데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해서 얘를 확장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냥 보기만 하신 걸 쓱 지나가면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출을 본다가 아니라 기출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내꺼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이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기출 분석을 끝내고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한 달이든 뭐 얼마든 간에 시간을 들여서 기출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기회가 있는 건 좋아요. 그게 이제 7, 8월 너무 여름에 가서 하시면 힘드시니까 이제 초반에 좀 해주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원 활용하는 이북에 같이 또 그 선생님들 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요게 기출 문제 객관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많은 키들이 들어가 있어요. 봐야 할 수많은 키들. 요거는 해당 페이지에도 샘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그 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들을 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맞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합격수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는 이걸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나서 와 이거 하나 했더니 문제 하나에 1시간씩 걸리네. 그러면 뭐 2-3달이 막 걸릴 수도 있잖아.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거라는 거지 무조건 이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꼼꼼히 보신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같은 연장의 말이네요. 합격수기. 쇼핑하는 것 중에 하나. 네. 합격수기도 쇼핑을 하진 않아요. 쫙 뽑으시잖아요. 이 합격수기는 내가 아니지만 내가 될 수도 있는 합격수기인데 내가 똑같은 합격수기도 쓸 수 있지만 다른 합격수기를 쓰게도 돼요. 이 합격수기는 공개된 노하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합격수기 써주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본인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잖아요. 이거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요즘에 많이 안 써주고 계세요. 어디든지 카페든 간에요. 그래서 공개된 노하우가 되고 그만큼 여러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지만 역시 최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수생. 초수가 아니라 초수생은 사실 초수생의 행운이 조금 있어요. 처음 시험을 봤는데 내가 잘하는 영역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처음 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기출 중심으로 압축해서 봤는데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거나 뭐 이런 것들에 좀 행운이 따라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초수신 분보다는 다수생이신 분들을 보면 내가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실패한 이유가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그걸 바꿔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은 그 실수들을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실수인지를 빨리 아는 사람이 있고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합격한 분들이 알려준 노하우니까 저거대로 하면 본인은 당연히 합격할 생각을 하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근데 정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 그걸 나한테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담 많이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학습 성향 파악하기는 이건 스터디 때문에 그래요. 스터디를 합격 수기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합격 수기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 중에는 안 쓰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100명 넘게 뽑잖아요. 그럼 100명 넘은 그런 합격 수기 나오냐? 아니에요. 그 중에 뭐 많아야 20개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수기를 써서 나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향인 분들 중에 다수는 보통 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약간은 이제 그 통계치에 그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난 초수고 나 혼자 공부했는데 합격했어. 이런 노하우를 공개된 카페에다 글을 올리시는 경우는 흔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장의존적인 분들이 많이 써요. 합격 수기를. 그래서 스터디 꼭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나 얘가 스터디를 안 해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혼자 공부하고도 붙으시고 합격 수기는 안 남겨주세요. 네. 진짜 저는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책만 팠어요 라는 분이 있으셔서 그걸로 합격 수기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사람들 신경 쓰고 막 스케줄 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거 싫어. 난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난 얼마든지 혼자서 잘할 수 있어.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혼자 하시고 혼자 공부하시고 스터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2차 때는 서로의 이제 시련을 봐야 하니까 스터디가 필요한데 1차 때는 딱히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또 면대면도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면 스터디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만 하면 돼요. 반면에 의존적인 분들이 계시죠.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옆에서 누가 같이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막 고심해서 얘기해주면서 공부가 또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화면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나 공부 안 돼. 딴짓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못 나가니까 온라인 수업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옆에 지켜보고 있지만 100% 네, 딴짓하죠. 필요한 건데도 딴짓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유료로 강의를 결제했어도 딴짓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은 반강제적인 분위기를, 학습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면 스터디를 하든 누군가 교류하는 장을 꼭 설계를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많이 떨어지시면 역시 무언가의 장치들이 필요하죠. 학원 강의를 들어야 돼. 스터디 멤버한테 설명을 뭘 해야 돼. 이번에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장치를 넣어서 단기 목표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늘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공부 많이 했다가 또 풀어졌다 이런 주기성이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즉흥적인지 이런 것도.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맞추는 것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스터디를 하실 경우에는 멤버들의 성향도 필요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요. 나는 딱 해온 분량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데 멤버는 굉장히 많이 해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이러면 또 사람 관계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유지할지 말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멤버들의 성향들도 파악을 하시면 이제 같은 학습 공동체를 만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1차와 관련된 학습 팁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와 관련된 학습 팁들은 이제 21페이지부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설명회가 이제 내년도 1차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설명회다 보니까 2차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2차 쪽은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앞에서 교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익히셔야 돼요. 잠깐 제 머리카락이 하나 살짝 들어가서 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익힌다라는 거는 2차 실현은 교과서가 그냥 몸에 내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가 내 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어느 무슨 단어 띵 누르면 두두두두 나오게 되어 있어야만 2차 수업 실현이 원활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말이 내장이지 무슨 뭐 칩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주 보셔야겠죠. 그래서 1차 때부터도 그냥 편하게 읽듯이 책을, 교과서들을 옆에 두고 이제 많이 자주 보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2차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말도 하긴 하지만 음성, 뭐 표정, 뭐 손짓, 발짓은 안 보이겠다, 선생님들. 뭐 이런 태도, 자세 다 포함돼서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앞에선 제가 장 의존적이냐 혹은 뭐 장 독립적이냐 이러면서 스터디의 필요가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2차는 사실은 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난 잘한다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나는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줄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보전 내용은 뭐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시도교육청의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별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합격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선배 선생님들이 계신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통해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 1차 끝나고 하실 수 있어요. 미리 하실 건 아니에요. 미리 하실 건 1번. 교과서는 좀 미리 좀 보시면 부담이 훨씬 덜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제는, 이제 1학기 때 기간제를 할까 말까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자, 기간제 할 거면은, 자, 이거 준비되셨나요? 1차를 합격하시고 2차 준비만 하시면 되나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체킹을 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부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기간제를 하고 나서도 뭐 주말에 공부할 여력의 시간이 있으시면 저는 많이 권해요. 플랜 B가 좀 필요하긴 하죠. 뭐 2차 할 때 학생들하고 아무리 상호작용을 많이 하라고 해도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이미지화한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기간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권하지만 지금 내용, 그러니까 1차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아니에요. 예. 선생님들이 약간 기간제는 본인의 변명용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내가 기간제를 하는 때문에 공부를 조금 못해서 이번에 성적이 조금 안 나왔어요 라는 그런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을 그렇게 회피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같은 공부를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땐 기간제를 하시면 당연히 2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나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5번째, 제가 필요한 이유. 거의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거의 뒤에 가서야 이제 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됐네요. 제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하는 방법 중에 3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학원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긴 하지만 각 강좌마다 특색이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 준비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 자체가 선생님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 굉장히 좋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말씀드릴 거는 아까 봤듯이 굉장히 많은 내용의 전공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거는 또 제가 아는 노하우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들의 답지는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데 잘 쓰는 답지하고 그렇지 않은 답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피드백을 받는 거 혹은 채점 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차마 못 내놓을 답지입니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이 답을 쓴 게 맞는지 또 조금 더 첨가하는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피드백을 제가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선택과 집중에 관련해서는 전반부는 보통 이론 강좌가 되고 커리큘럼상 후반부는 문제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을 보완해야 될 건지 문제를 보완해야 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초수이신 분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최종 모의고사에서 일정 성적을 내기 위한 앞에는 쌓는 과정이에요. 나는 뭐 혼자 공부하고 모의고사만 볼래 그랬더니 구멍이 숭숭숭 나 있으실 수 있죠. 근데 11월 달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에서 그거 못 메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들 중에 문제로 되는 개수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 중간에 이론 강좌들은 어렵거나 하신 것들은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지금 올해 초수긴 한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초수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이제 출발점 확인하는 거 해보시고 나서 이론 과정은 필수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다루고 되는 학문적인 강좌의 내용과 시험용 강좌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은 너무 깊고 복합적이에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용 강의로 내용들을 압축하고 전공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에 맞추어서 구조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까지 필요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간제를 하시든 뭐 하시든 이미 앞에 시험을 많이 보셨던 경우면 필요한 것들의 약점은 이론을 보완하신 다음에 기출도 이미 하셨겠죠. 근데 충분히 못하셨으면 한 번 더 구조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들을 해서 현재의 시험 제도에 맞게 경향에 맞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럼 각 과정의 커리큘럼을 잠시 같이 말씀드리면 요거는 44페이지, 46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교육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커리큘럼은 전반부엔 이론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문제를 들어가는데 올해 처음 들어가는 과정이 인문 과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들이 기본이라고 해도 전 기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상세히 설명해도 어려워요. 저 ABCD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말하는 게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근데 정말 아주 기초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각 전공서라든가 이론 내용을 보기 위한 아주 초반부의 입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1월 달에 4주 과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초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는 전공 영역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들으셔도 되고 원하는 것들 선택해서 또 조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론들을 완성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알고 있는 게 끝나는 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 문제풀이 과정과 그다음에 이 영역을 다 합쳐서 하는 실전형 모의고사 과정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임용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이론 과정은 전공을 이해하면서 이미 그 학원 교재 자체가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전공서들을 보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실 수 있죠. 구조화를 위한 과정이고요. 이때 반드시 취약한 영역이 있어요. 네. 다 달라요. 어느 분은 소비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은 읍파트 전체가. 그럼 이거를 2-3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들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취약 영역이 확인이 되면 빨리 반복할 수 있는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과 구조화가 필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문풀 과정에서는 이걸 출력하는 과정이에요. 예. 알고 있는 거를 글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론 과정까지가 아는 과정, 이해 과정이라면 문제풀이 과정은 쓰는 과정이에요. 출력의 과정이에요. 이 둘을 이거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영역 정리를 다시 하고 나면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최적화된 답안으로 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아는 걸 다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학과가 좀 달라요. 우리는 정말 답지 보시면 4줄에 난 여기에 한 2배 이상을 8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4줄의 답을 쓰래. 어떤 분은 난 이건 한 줄의 답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4줄까지 늘리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4줄을 준 이유는 4줄 안에 써야 할 만큼의 답지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을 잘 쓰는 과정으로 가는 쪽이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조화. 구조화는 요거 마인드 매핑을 하나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의복 사회학이라는 이제 학문의 한 영역이죠. 그래서 심리, 유행, 동조성하고 키들 다 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전공서의 압축을 제가 해드리긴 해요. 모든 전공서는 하는 건 못해요. 그걸 그럴 수는 없고 시간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압축을 해서 구조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요한 굵은 가지들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할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시적으로 비주얼화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론 과정을 하면서 기출구조화 때도 한번 드리긴 하는데 이론 과정을 하면서 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마지막 시험장에 가서 1차 시험 현장 가서 이것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제가 기본 틀은 드릴 테니까 이 틀에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들을 좀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잘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저랑 같이 이론 과정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요건 제 채점지예요. 4점인데 이분 2점 받으셨네요. 2점 받으셨어요.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맞는다고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생님들 이북에 같이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내가 답만 쓰고 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이 답을 뭘로 바꿔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단순히 쓰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에 맞추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채점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해드릴 수 없는 게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걸 받으시면 점점 답지 쓰는 게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가시면은 제가 이제 이분 점수가 2점이지만 4점짜리 문제거든요. 4점을 다 받으신 샘플을 보여드려요. 채점, 제가 드린 답지 말고 실제 이제 수강생이 쓴 답지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잘 쓰는 답지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더 충분히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위에 이제 선생님들 문제의 적중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합격 수기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시면 좋겠고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다룬 것들을 기준으로 드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론 과정이나 이런 수업 중에서 다룬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더라도 근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21년도 기출 경향을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건 수업 중에서 상세하게 이론으로 다루고, 문제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상세하게 수업 중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 문제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 과정에 문제만 받아서 혹은 모의고사만 구해서 풀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론 과정부터 심도 있는 사항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최근 경향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이미 커리큘럼을 말씀드렸어요. 한눈에 보는 커리큘럼 드리고 상세 커리큘럼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월수에 1, 2, 3, 4, 5, 6월에 수금으로 2개의 강좌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 6월 달은 교육론만 수업이 있는데 특강을 이제 추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7, 8월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 10월, 11월까지 해서 영역별로 이제 문제풀이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 2월부터 쭉 해서 이론 과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입문 과정에 정말 입문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입문 과정은 뒤에 있는 이론들을 하기 위한 정말 그 기초 과정에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나면 다음 달에는 강의가 없잖아요. 그 해당 영역. 예를 들어서 가족을 1월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의가 없죠. 근데 나는 가족이 어려워. 그러면 나머지 달 동안 이거를 반복하는 스케줄링을 하셔야 돼요. 가족이 어려워 그러면 또 들을 건지 전공서를 확장을 할 건지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교육론이 지금 마지막에 5, 6월에 있거든요. 그럼 5, 6월 달까지 교육론 안 보나요? 아니에요. 이 앞에 이제 교육학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렇죠? 교육학을 하시고 전공 수업 보시면서 병행을 하다가 학원 수업 때는 이제 이걸 한 번에 종합을 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론 과정도 수업은 보통 수금이 되어서 강좌들 말씀드리면 한 10시 수업 시작하면 점심 드시고 오후 수업하고 그냥 대학 강의를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직강에서 수업 끝나고 제가 받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카페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터디는 직강 선생님들은 끝나고 보통 여기서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보통은 직강 스터디가 되게 되면은 전공서를 그 주제를 하나 정해서 전공서 정리 스터디를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1월에 있는 입문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 임용이 정말 처음이시거나 가정 말고 다른 걸로 임용고시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임용 자체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멀리 계셔서 지금 어떻게 시험 보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전공 영역들이 쭉 가정과 교육론부터 주 영역까지 있고 아주 기초기 때문에 거의 교과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뭐 전체를 한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들어가요. 아까 제가 식파트 말씀드렸던 화학하고 생물 중에서 우리가 의식 주 쪽을 내용을 볼 때 조금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뽑아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입문과정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지금 7,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 작년에는 5, 6월에 기출구조화 강좌가 있었어요. 근데 기출구조화 강좌는 기출 문제집이 새로 개정될 때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 영상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들 정리 압축을 하면서 기출들을 같이 확장하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시기가 되죠. 이 과정도 뭐 오전 오후 강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영역들별로 연습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형성평가로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시다고 그러시네요. 다 끝났어요. 그다음 모의고사 과정은 이제 누적형하고 전 영역 해서 9월은 이제 영역들이 전체 영역을 이제 한 3구분 정도 나누어서 누적해서 한번 압축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전 영역을 실제 시험 형식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론의 압축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려면 전 영역을 한 주나 2주 단위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이제 누적형 전 영역에서 실제 시험처럼 진행이 되고요. 채점은 이제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이 개강이 되면 그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뭘 하냐? 언제나 본인 확인이에요. 나 지금 어느 상태인지. 방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합격 수기들 보실 거잖아요. 1차 발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1월 초순쯤 해서 합격 수기 올라오면 보고 마음에 드는 방법을 이렇게 픽해두세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계획은 짜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북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뒤에 스케줄러가 있어요. 선생님들 페이지는 48페이지부터 스케줄러가 있어서 이제 달력하고 그 달에 해야 할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 간단하게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언제쯤에 뭘 하고 언제쯤에 뭘 끝낼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말이 길어지긴 했네요. 선생님들 이제 영상 보시고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하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만 본인에게 남는 무언가가 생겨요. 그래서 잘 본인을 확인해 보시고, 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없으세요. 네, 언제든 바뀌어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점점 본인에게 맞는 것들로 찾아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